미국이 철수하면 한국 하루도 못 버팁니다. 한국 100억 달러 1년에 한 번씩 갖고 오세요. 미국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속국 취급하며 언제든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워싱턴. 늘 그래왔듯 결국 한국은 무릎 꿇을 거라 장담했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무려 13조 원의 청구서를 내밀었고 못 내겠으면 나가라 단 한마디로 미국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트럼프는 분노로 폭발했고 백악관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이 한국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강 미국의 청사진을 찢어버린 대한민국의 대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없이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날 워싱턴 회의실에서 던진 이 한마디가 25년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애틀란타 싱크탱크 회의실,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로버트 챈들러, 이곳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로 25년째 일하고 있었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펜타곤 자문위원을 거쳐 이곳에 자리 잡은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챈들러 박사님 시작하시죠. NSC 부보좌관 제임스 코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동일한 전략으로 성공해왔습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모두 우리의 주둔군 철수 위협 앞에 굴복했죠.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무부에서 온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은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미군 없이는 북한과 싸울 작전 계획조차 없다는 뜻이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반도 지도 위에 미군 기지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평택, 오산, 군산 모두 한국 방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빠지면 한국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겠죠. CIA에서 파견 나온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국방비는 GDP의 2.8%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협을 느낀다면 이렇게 적게 쓸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에 있던 12명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MF 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은 결국 우리 조건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드 배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임스 코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는 순간 한국 정부는 당황할 겁니다. 늦어도 2달 안에 굴복할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관이 손을 들었죠. 잠깐만요, 챈들러 박사님. 데니얼 박, 3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MIT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고 최근 우리 팀에 합류한 신참이었죠.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신참이 첫 회의에서 수석 연구원에게 이 일을 제기하다니 뭘 놓쳤다는 겁니까?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150억 달러를 넘었고 올해는 2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짱을 꼈습니다. 무기를 팔 줄 안다고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생산자입니다. 데니얼 박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통계가 빼곡했죠.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 표준이 되었고 K2 전차는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 수출 대금으로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젊은이, 기술 몇 개 국산화한다고 해서 미국의 우산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맞습니다. 데니얼 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군사위성 5기를 운용 중이고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미군이 떠나면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요? 한국의 킬체인 KAMD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아십니까? 이미 구축률이 80%를 넘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쓰기 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겠죠. 제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 톰 워커가 거들었습니다. 챈들러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 증시도 주한미군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투자자들도 미군 없는 한국을 상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0% 이상 인상을 요구하되 거부하면 주한미군 3분의 1 감축을 시사합니다. 늦어도 2달 안에 굴복할 겁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끝나가는 듯했죠. 그런데 데니얼 박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하시죠. 최근 한국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자주 국방 지지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여론은 늘 그렇습니다.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막상 현실을 마주하면 달라지죠. 그런데 이번엔 양상이 다릅니다. 한국 젊은 세대는 미국을 동맹이 아니라 거래 상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25년 동안 한국을 봐왔습니다. 그들의 패턴을 압니다. 처음엔 반발하다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죠. 제임스 코언이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챈들러 박사님 안대로 갑시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데니얼 박도 자료를 챙기며 일어섰죠. 박사님, 그가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독자 작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코드명 철벽이라고요. 루머겠죠.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군 혼자서 작전 계획을 미군 지원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데니얼 박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죠. 한국이 미군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제 확신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톰 워커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이었죠. 챈들러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국회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방위비 협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오히려 더 창백해 보였죠. 그게 아닙니다. 위원회 정식 명칭이 뭔데요? 자주 국방 전환 로드맵 위원회입니다. 제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췄죠. 자주 국방 전환 로드맵? 제가 톰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단어들이 입안에서 쓴맛처럼 맴돌았죠. 네, 위원장이 방금 취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톰이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속 국회의원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의 보호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협상 전술이 아니었죠.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데니얼 박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는 말이 써 있는 것 같았죠. 박사님,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앉으세요, 데니얼. 저는 손짓했습니다. 당황할 것 없습니다. 이것도 결국 협상 전략의 일환일 뿐입니다. 데니얼 박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밤새 한국 관련 자료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박사님이 놓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뭘 놓쳤다는 겁니까? 그가 첫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결과들이었죠. 자주 국방 지지율이 무려 83%입니다. 20대는 91%, 30대는 89%입니다. 여론은 변합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실제 위기가 닥치면 이미 위기를 겪었습니다. 데니얼 박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폭격 사건 때도 한국은 미군 증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대응했죠. 톰이 거들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당시 한국군의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데니얼 박이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실적입니다. 작년 180억 달러. 올해 목표 250억 달러. 저는 그래프를 노려봤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이 불편했죠. 수출이 늘었다고 해서 방어 능력이 느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데니얼 박이 세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국방 R&D 투자 현황입니다.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고 특히 무인 전투 체계와 AI 기반 방어 시스템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GDP 대비 2.8%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데니얼 박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병력 50만에 예비군 300만을 합치면 350만입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이죠. 전시작전 통제권은요? 제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임스 코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죠. 다들 모여있군요. 좋습니다. 한국의 쇼는 받고 이제 우리가 대응할 차례입니다. 무슨 계획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성명을 낼 겁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검토한다고요. 평택기지 일부 병력을 일본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톰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럼 한국 증시가 폭락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임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시작되면 한국 정부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데니얼 박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방금 서울 증시 상황입니다. 오히려 방산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화면을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플러스 7%, LI지넥스원 플러스 8%, 현대로템 플러스 6%, 투자자들이 자주 국방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데니얼 박이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한국 정부가 국방 투자를 늘릴 거고
방산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라는 계산이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5년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건 일시적 현상입니다. 제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현실을 깨닫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톰이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박사님, 펜타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답니다. 1시간 후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데니얼 박이 계속 자료를 보여줬죠. 한국군의 최근 훈련 동향입니다. 미군 없는 단독작전 훈련이 작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훈련과 실전은 다릅니다. K2 전차 성능 평가서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EA7과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라고 나토가 평가했습니다. 전차 몇 대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현무2는 사거리 800km, 현무3은 1500km, 현무사는 2000km입니다.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그만!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증명하려는 겁니까? 데니얼 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20년 전 한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펜타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관료들이 가득했죠.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내일 뉴욕에서 특별 발표를 한답니다. 월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요. 국방부 차관이 투자자들을 만난다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네, 김준서 차관입니다. 주제가 한국 방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안보 협력이랍니다. 제임스 코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제 논리로 우리를 압박하려는 겁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일본, 호주, 인도 대사들이 이 발표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안보 협력 체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 안보 체제를 구상한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적어도 제가 아는 세계에서는요. 김준서가 누구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데니얼 박이 대답했습니다. 전직 해군 제독 출신입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작전 사령관이었고 자주 국방론의 핵심 인물이죠. 미국 유학파지만 독립적 사고로 유명합니다. 챈들러 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제 의견이 중요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로버트 챈들러가 실수를 인정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김준서 차관의 뉴욕 발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서 어젯밤 발표 내용을 다시 분석하고 있었죠. 한국은 앞으로 3년 내에 방산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그 수익으로 완전한 자주 국방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김준서 차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월가 투자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던 장면도 잊을 수 없었죠. 사무실 문이 열리고 톰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챈들러 박사님, 이상한 소식입니다. 이상한 소식이요? 한국 국회가 자주 국방 로드맵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답니다. 위원들이 오늘 첫 회의를 열었대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CNN도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톰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국회의사당이 보였죠.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군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현실을 인정한다니까요. 제임스 코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죠. 챈들러 박사 들었습니까? 한국이 드디어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강하게 압박하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데니얼 박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제임스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특위위원 명단을 봤는데요. 구성이 특이합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산업통상위원회와 과학기술위원회 소속입니다.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이면 외교통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야 정상인데 한 명도 없습니다. 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연이겠죠? 아니면 내부 정치적 이유가 있거나. 데니얼 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한국 언론 보도를 확인했는데요. 그가 노트북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신문의 헤드라인이 떴죠. 자주 국방 로드맵 특위 첫 회의. 국방 R&D 투자 확대 논의.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주 국방 로드맵. 네, 정식 명칭이 방위비 협상 및 자주 국방 로드맵 특별위원회랍니다. 언론은 줄여서 자주 국방 특위라고 부르고 있고요. 제임스 코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협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까? 데니얼 박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특위위원장 발언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죠. 우리 특위는 두 가지 트랙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는 미국과의 합리적 협상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 결렬 시를 대비한 자주 국방 전환 계획입니다. 두 트랙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군요. 더 있습니다. 데니얼 박이 말을 이었습니다. 특위가 오늘 첫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향후 3년간 국방 R&D 예산을 GDP 대비 1%로 증액. 둘째, K3 전차와 KF-21 블록2 개발 가속화. 셋째, 독자적 조기경보체계 구축. 넷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착수. 톰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정도 투자면 연간 20조 원이 넘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데니얼 박이 대답했습니다. 방산 수출 수익 그리고 미군에 지불하던 방위 분담금을 전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하늘이 흐렸죠. 우리가 완전히 오판했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톰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협상에 응한 게 아닙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연막이었어요. 제임스 코언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주한미군 감축을 발표하면 그럼 한국이 자주 국방을 가속화할 명분을 주는 겁니다. 제가 그를 막았습니다. 언론은 미국이 동맹을 포기했다고 쓸 거고 한국 국민들은 더욱 단결할 겁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톰이 받더니 스피커폰을 켰죠. 펜타곤입니다. 긴급 상황실로 와달랍니다. 우리는 서둘러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지도가 떠 있었죠. 국방부 차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전 한국군이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독수리 연습인데 이번엔 미군이 제외됐습니다. 미군 없이? 제가 놀랐습니다. 네,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전면 남침을 막는 시나리오입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 예비군까지 총 5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CIA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훈련 시나리오입니다. 미군 지원 없이 72시간 방어 후 반격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가능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우리 시뮬레이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작전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의 현 전력이면 초기 방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속 능력이지만 데니얼 박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작년부터 전략 물자를 대량 비축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포탄만 100만 발 이상, 미사일도 10,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요?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미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작전 참모가 추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이 이번 훈련에서 선보인 새로운 전술이 있습니다. AI 기반 통합 지휘 시스템으로 전 부대를 실시간 연결했다고 합니다. 무인 전투체계도 대거 투입됐습니다. 드론 3,000대, 무인 장갑차 100대가 동시 운용됐다고요. 제임스 코언이 비웃었습니다. 장난감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장난감이 아닙니다. 데니얼 박이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력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한국은 그 교훈을 빠르게 흡수했고요. 그때 또 다른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국 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한일 군사 협력 강화를 제안했답니다. 한국이 일본과 손잡는다? 제임스 코언이 경악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호주, 인도, 싱가포르도 한국의 자주 계획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아시아 안보체제 구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요. 폴란드는 K2 전차 추가 구매를 검토 중이고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답니다. 톰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방산 수출이 정말 500억 달러를 넘길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 저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챈들러 박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방부 차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협상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이 완전히 독립하기 전에.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CIA 국장이 극비 문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빨간 시크릿 도장이 선명했죠. 방금 입수한 정보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사우디, UAE와 방산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얼마입니까? 제임스 코언이 물었습니다. 향후 5년간 1천억 달러.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천억 달러?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CIA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 잠수함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핵 잠수함이요? 네.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톰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천억 달러면 한국이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데니얼 박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삼성과 SK가 방산 사업 진출을 공식 검토 중입니다. 반도체 기술을 무기 체계에 접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재벌들까지. 제임스가 경악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연 매출이 300억 달러입니다. 그중 1%만 방산에 투자해도 30억 달러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주차장에 늘어선 군용차들이 보였죠. 그 차들이 갑자기 작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제임스 코언이 주장했습니다. 압박을 더 강화하면 압박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를 끊었습니다. 압박할수록 한국은 더 빨리 독립할 겁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미국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이스라엘에서 대체품을 찾고 있죠. 국방부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악관에 뭐라고 보고해야 합니까? 데니얼 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보고해야죠.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고. 그때 직원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속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중대 발표를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언제가 국군의 날입니까? 톰이 물었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방부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모든 예비군 훈련을 실전 대비 훈련으로 전환한다고요. 300만 예비군을 동원한다는 건가?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데요.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국회가 긴급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이 뭡니까? 국방 예산 30% 증액안 표결입니다. 30%? 모두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네, 약 20조 원입니다. 그리고 10분 전에 표결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직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찬성 287표, 반대 0표, 기권 13표. 사실상 만장일치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25년간 제가 믿어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고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인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데니얼 박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3개월 전에 제가 쓴 보고서 기억하십니까? 한국 자주 국방 시나리오 말입니까? 네, 거기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한국의 변화를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분석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데니얼,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이 정말 미군 없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데니얼 박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것과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려면 여전히 동맹이 필요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겁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진짜 동등한 파트너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뭔가 더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준서 차관의 뉴욕 폭탄 선언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25년 한국을 연구했지만 직접 발로 밟는 건 처음이었죠.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곳곳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지킨다. 강한 국방.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 포스터 속 젊은이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죠. 박사님, 저쪽입니다. 데니얼 박이 제 가방을 들며 앞장섰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평택 공장에서 K9 자주포 1000번째 수출 기념식이 열립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8개국에 수출된 K9은 이제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000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500대였는데요. 데니얼 박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1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념식에 우리도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요? 네, 한국 정부가 직접 초청했습니다. 미국 특사에게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2시간 후 평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규모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친 크기였죠. 거대한 K9 자주포들이 조립 라인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챈들러 박사님 환영합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공장의 생산 담당 이사 박민호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물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하루에 몇 대나 만듭니까? 현재는 하루 2대입니다. 박 이사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3대로 늘립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거든요.
그가 저를 조립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죠. 자동화율이 70%입니다. 박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30%는 숙련공들이 직접 합니다. 품질이 생명이니까요. 저는 한 K9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포신이 위압적이었죠. 만져보셔도 됩니다. 박 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포신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이게 정말 8개국 군대가 쓰는 건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폴란드군은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박 이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폴란드 평원에서 K9들이 일제히 포를 쏘는 영상이 나왔죠. 사거리 40km, 분당 6발 발사. 나토 기준 최고 수준입니다. 그때 공장 방송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1000번째 K9 출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직원은 중앙광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시죠. 박 이사가 안내했습니다. 중앙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 정장을 입은 임원들, 그리고 군복을 입은 군인들까지. 단상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K9 자주포 1000번째 수출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007년 첫 수출 이후 18년. 우리는 세계 8개국에 K9을 수출했고 앞으로 5개국이 더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대표이사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나타났습니다. K9은 우리 군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강력합니다. 한국은 진정한 방산 강국입니다. 다음은 호주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K9의 성능은 우리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앞으로 50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차관도 나왔습니다. 북유럽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한국 기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며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5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K9을 넘어 K10, K11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자주포, 차세대 전차, 차세대 전투기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광장이 함성으로 물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구호가 울려 퍼졌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자존심이고 독립이고 미래라는 것을. 기념식이 끝나고 박 이사가 저를 R&D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보통 외부인 출입이 금지입니다. 그가 카드키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특별히 허가했습니다. 미국 특사에게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라고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연구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여기가 차세대 무기 개발실입니다. 박 이사가 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K11 자주포 시뮬레이션입니다. 사거리 60km. 완전 자동화 시스템. 2027년 양산 목표입니다. 60km?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현재 K9이 40km니까 50% 향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더 놀라우실 겁니다. 그가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AI 기반 타격 시스템입니다. 적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탄도를 계산하고 발사까지 전부 AI가 합니다. 인간은 최종 승인만 하면 됩니다. 완전 자율무기 아닙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박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리적 문제 때문에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정도까지 왔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때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알고리즘 팀장 김서연입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MIT에서 박사받고 작년에 돌아왔어요. MIT 출신이면 미국에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오퍼도 많이 받았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지금 한국이 가장 흥미진진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보다요? 네, 미국은 이미 완성된 시장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죠. 이게 더 재밌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기술이 제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인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녀를 보며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을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연구실을 나와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박 이사가 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평택 전체가 보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바라봤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공장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화, 현대,
LIG, 삼성 모두 방산 관련 공장들이었죠. 5년 전만 해도 여기는 논밭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방산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무기들이 세계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회의실에서 보고서로만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사님, 데니얼 박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한국이 진심이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믿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준비를 끝냈군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현장에서 본 한국은 보고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고, 통계가 아니라 의지였고,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죠. 박사님, 내일은 국방부 방문입니다. 데니얼 박이 일정표를 보여줬습니다. 철벽 작전 브리핑을 직접 듣게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도 기대가 되는군요. 챕터 6 국방부 철벽 작전 브리핑. 평택 방문 다음 날 아침, 저는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챈들러 박사님, 이쪽입니다. 국방부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지하 2층 상황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들을 브리핑이 한국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테니까요.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축구장만 한 공간에 수십 개의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국군 장성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챈들러 박사님. 김준서 국방부 차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철벽 작전을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데니얼 박과 톰 워커도 제 옆에 앉았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 차관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철벽 작전. 이것은 미군 지원 없이 북한의 전면 남침을 막는 작전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들이 북한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전면전을 시작한다고 가정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1단계, 킬체인 발동.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즉시 선제 타격합니다. 현무 미사일로 700개 목표를 30분 내에 무력화합니다. 화면에서 미사일들이 일제히 발사되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죠.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CEP 3m입니다. 김 차관이 답했습니다. 오차 범위 3m라는 뜻이죠. 거의 정확하게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톰 워커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거 미국 토마호크 수준인데요. 네, 우리 기술입니다. 김 차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2단계 KAMD 가동.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3단계 요격 체계로 막습니다. 상층, 중층, 하층, 3번의 방어선입니다. 화면에서 요격 미사일들이 북한 미사일을 차례로 격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격 성공률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상 92%입니다. 김 차관이 답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변수가 있겠지만 80% 이상은 확신합니다. 데니얼 박이 메모를 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3단계 전선 방어. K2 전차 K9 자주포. 천모 다연장 로켓으로 72시간 방어합니다. 화면에서 한국군 부대들이 배치되는 모습이 나왔죠. 여기서 핵심은 AI 지휘 시스템 아테나입니다. 김 차관이 강조했습니다. 아테나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 배치를 계산합니다. 인간 지휘관보다 10배 빠릅니다. 아테나를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 차관이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서버룸이 나타났죠. 이게 아테나의 메인 서버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전국 모든 부대와 실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 AI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연산 속도는 초당 100경회입니다. 저는 그 서버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걸 만들었다니. 네 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4단계 예비군 동원. 300만 예비군이 48시간 내에 집결합니다. 민방위 체계와 연계하여 전 국민 방어 체제를 구축합니다. 48시간에 300만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작년 훈련에서 검증했습니다. 김 차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인프라와 통신망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5단계 반격. 방어에 성공하면 즉시 반격합니다. 목표는 평양 무력화입니다. 화면에서 한국군이 북진하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김 차관이 물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차관님,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전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확신하십니까? 김 차관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두 가지는 확신합니다. 첫째,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둘째, 우리 국민들은 싸울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인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미군 없이 하시겠습니까? 김 차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우리는 미군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70년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굴욕적인 조건이라면 우리 혼자 가겠습니다. 독립이란 그런 겁니다. 편안하지 않지만 당당한 것.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데니얼 박이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이 맑았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국은 해낼 것 같습니다. 톰 워커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분석으로도 70% 이상 가능합니다. 특히 초기 72시간 방어는 거의 확실하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해야겠습니다. 한국은 진심이고 준비도 됐다고요. 그때 김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오늘 저녁 시간 되십니까? 네, 왜요? 비공식 만남을 주선하고 싶습니다. 한지연 외교부 장관과 함께요. 기록에도 안 남는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한남동에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자주 국방 능력 평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독자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은 해낼 것이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다. 챕터 7 비공식 저녁 식사. 저녁 7시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데니얼 박과 함께 차에 올랐죠. 30분 후 한남동의 조용한 골목. 한옥 한 채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 고위직들이 비공식 만남을 갖는 곳입니다. 데니얼 박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기록에도 안 남습니다. 그만큼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김준서 국방부 차관과 한지연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챈들러 박사님,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차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주인 할머니가 조용히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죠. 먼저 술 한잔 하시죠. 한 장관이 막걸리 병을 따랐습니다. 한국 전통주의입니다. 도수는 약하지만 맛은 깊어요.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입에 대자 은은한 단맛이 퍼졌죠. 맛있습니다. 그렇죠? 한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담그신 거예요. 외교부 장관 어머니가 직접. 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거든요. 저는 70년 전 이 나라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그녀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전쟁을 겪으셨고 가난을 겪으셨고 배고픔을 겪으셨죠. 그래서 늘 말씀하세요. 다시는 그런 시대가 와서는 안 된다고. 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죠. 평생 미군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유학도 갔고 미군과 함께 훈련도 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차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제 아들이 올해 군대에 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살짜리 아들이요. 훈련소에 보내는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누구를 지키는 거야? 저는 대답했죠.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왜 미국 명령을 받아야 해? 김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어서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녀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BTS는 세계를 평정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미국한테 돈 내? 15살짜리 딸이 한 질문입니다. 저는 설명했죠. 안보는 다르다고, 군대는 K-팝과 다르다고. 그랬더니 딸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K방산 수출 세계 5위라는 기사였어요. 그러면서 딸이 물었습니다. 무기도 잘 만드는데 왜 우리가 못 지켜?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세대가 바뀌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미국에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강한 한국을 봤습니다. 올림픽도 개최했고 월드컵도 4강 갔고 삼성은 세계 1위고 BTS는 빌보드 1위고 그들에게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우리를 보호해야 하냐고 물을 때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한 장관이 주전자를 들어 제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70년간 우리의 친구였고
앞으로도 친구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은 스스로를 책임져야죠. 김 차관이 거들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보셨죠? 철벽 작전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막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독립이라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서는 것.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미군 없이 버틸 수 있습니까? 김 차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모르겠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른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시도할 준비가 됐다는 것. 한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박사님, 1950년 한국전쟁 때 아무도 우리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1997년 IMF 때도 아무도 우리가 극복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가 단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DNA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메인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한우 갈비찜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3대째 내려오는 비법입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시어머니가 피난길에도 챙겨온 레시피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죠. 저는 갈비를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맛이었죠. 맛있습니다. 그렇죠? 김 차관이 웃었습니다. 이 맛이 바로 한국입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것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한 장관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워싱턴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처음에는 블러핑이라고 봤습니다. 한국이 협상용 카드를 쓴다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한 장관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가 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김 차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우리를 막을 겁니까? 아니면 함께 갈 겁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강경파들은 압박을 주장합니다. 기술 제재, 무역 제한 등등.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새로운 관계를 원합니다. 저도 후자 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동아시아 전체를 잃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본도 흔들리고 호주도 재고하고 결국 중국만 이득을 봅니다. 그건 미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체면을 지키면서도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요. 어떻게요? 방위비는 동결, 주한미군은 단계적 감축, 하지만 기술 협력은 강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요.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요. 한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도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우리도 자주성을 확보합니다. 윈윈 아닙니까?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난 적 없는데 이미 완벽한 제안을 준비해놨더군요. 좋은 제안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될 거라고 믿습니다. 김 차관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한 장관도 잔을 들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십을 위하여.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한미 우정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식사가 끝나갈 무렵 데니얼 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차관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말 미국이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 차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 혼자 갑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이 들고 더 위험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독립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니까요. 한 장관이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70년 친구였으니까요. 친구와는 대화로 푸는 게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데니얼 박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대화 어땠습니까? 진솔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에요. 블러핑도 아니고 협상 전술도 아니고 정말로 독립하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데니얼 박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한국은 이미 어른이 됐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은 자기 길을 갈 겁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함께 가거나 뒤처지거나.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긴급 제안.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진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시간입니다. 2025년 10월 1일 대한민국 제77주년 국군의 날, 서울에 온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용산 전쟁기념관 VIP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데니얼 박과 톰 워커도 함께였죠. 오전 10시 정각,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역사적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완전한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국의 보호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광장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구호 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5%로 즉시 증액합니다. 둘째,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국방 R&D에 투자합니다. 셋째, 2027년까지 완전한 독자 방위 체계를 구축합니다. 넷째,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안보 협력 체제를 만들어갑니다. 각 발표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데니얼 박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시장 반응 보셨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죠. 코스피 3,500 돌파, 방산주는 모두 상한가, 외국인 매수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죠. 우리는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IMF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기술 강국입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BTS와 블랙핑크로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반도체와 배터리로 세계 시장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드라마와 영화는 오스카를 휩쓸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국방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입니다. 광장의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처럼 넘실거렸죠.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70년간 우리와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보호받는 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미국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적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하인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전쟁기념관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박수와 함성이 하늘을 찔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25년간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도움이 필요했던 강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벽에는 태극기와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었죠. 챈들러 박사님 환영합니다.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편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차를 따라주었죠. 한국 전통차입니다. 녹차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차를 받았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박사님은 25년간 한국을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은 결국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보려 합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고 훨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70년 전 이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정말 아무것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다시 일으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든 것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3빌딩, 롯데타워, 남산타워, 화려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놀라운 성취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까지 완성하시려는 거군요. 완성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작입니다. 진짜 독립의 시작이죠. 70년 전 일본에서 독립했지만 여전히 안보는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제안입니다. 대통령이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동결합니다.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기술 협력은 강화합니다. 정보 공유는 계속 유지하되 한국의 독자 작전권을 인정합니다. 새로운 한미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동등한 동맹으로. 대통령이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우리가 원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대등한 관계, 상호 존중.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현실을 보셨고 미국을 설득하셨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 국민들을 보십시오.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죠. 저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저 당당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게 가능해졌군요. 네, 드디어요. 그날 저녁 청와대 만찬장.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축하했습니다. 데니얼 박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닙니다, 데니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한국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들었어야 했습니다. 톰 워커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시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주가 또 신기록을 세웠어요. 골드만삭스가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방산 허브로 지정했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25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 IMF 위기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독립을 이뤘습니다. 대통령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한미 관계를 위하여, 대등한 파트너십을 위하여,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건배. 모두가 외쳤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죠. 한국,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이 완전한 자주 국방을 선언했고 미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후 국제 질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25년의 오만함이 무너지고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데니얼 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뭔데요? 시작이 반이다. 한국은 오늘 진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보여줄 겁니다. 그래요. 이제부터가 시작이군요.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볼 겁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독립,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선택.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한국은 완전한 독립을 이뤘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선택했고 한국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어디선가 대한민국 구호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봤던 바로 그 한국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